안녕하십니까. 을사조약 체결로 국권을 상실하게 된 대한제국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번 영상은 이런 주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사람들은 상실한 국권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심기일전하려 했고 어떤 전략으로 임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감부 시기는 물론 그 이전 레일전쟁 시작 시기부터 대한제국의 국정에 관한 주요 결정은 한국 조정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 또는 조선 통감부가 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역사는 주로 일본이 시행한 정책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보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 그 잘잘못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5년 11월 18일부터 1906년 3월 2일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던 날까지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감부는 이토 부임 한 달 전에 출범했으나 이토가 부임하고 나서 본격적인 그들의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토 부임까지의 시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짧다면 짧은 기간, 아니면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동안 한국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한국인들은 통감부 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옳은 방향이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한국인들이 했던 어떤 일들은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었고 어떤 일들은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 시선으로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한다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약을 맺은 후에 일본이 정식으로 한국의 국권을 접수하는 시간까지 한국의 여론과 정부는 남탓과 울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성을 하거나 대책을 고민하는 흔적은 아주 희소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건설적인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대응이고 둘째는 민간의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황제 휘하의 정부의 대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부의 행동을 유발하는 데는 민간, 즉 언론과 일반 시민의 의견의 향배도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 안팎의 조약 체결로 인한 국권 상실과 관련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고. 이것은 1905년 11월 17일 밤에 이루어진 을사조약 체결 사실에 관하여 20일자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쓴 유명한 논설의 제목입니다. 제목의 뜻은 오늘에 이르러 목 놓아 통곡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회자되는 항일 언론 중에서 불후의 대표격 논설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논설은 전국적인 반일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날 황성신문은 평소보다 1만 부를 더 인쇄해서 서울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글은 국한문 혼용체로 써서 국민들의 이해가 비교적 쉽게 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문체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비분강개한 논조로 썼습니다. 내용은 이토 히로부미를 비판하고 조약 체결에 임했던 대신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논설의 일부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왔을 때 천만 뜻밖의 5조약이 제출되었다.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3국의 분열을 빚어낼 것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등 방문의 본인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 조약을 천만 뜻밖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국내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조약이 이토가 본래 언급한 의도와는 달리 동양 3국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각자의 영리만을 생각하고 위협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 이렇게 써서 조약 체결에 참여한 대신들을 개, 돼지, 도적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비분강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이 그 후에 국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 여론을 이끌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논설은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역할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일야 방성대공만이 당시 한국의 여론을 대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다른 시각의 논설도 있었던 것입니다. 황성신문과 경쟁관계였던 제국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을사조약에 대해서 한때 분함을 참으면 100년 화근을 면함이라 하면서 후일에 자주력을 기르고 국민이 자중할 것을 역설하는 신중한 논조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난국을 타개할 방향을 제시한 여론 주도층도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성신문의 논조와 제국신문의 논조 중에서 어느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뚜렷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당시의 국내 분위기가 시일야 방성대공만이 존재했던 듯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진 역사 서술이 충분히 객관적이었던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일야 방성대국이 아닌 제국신문의 냉정한 사태 분석과 방향 제시한 것도 있었는데 후세의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국민들은 냉정보다는 우선은 울분의 감정이 앞섰을 것이고 그런 정서를 대변한 글에 더 마음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들까지 감정에 치우친 반응이 애국적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일본과 논쟁적인 사안이 생기면 차분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분노부터 하고 반의를 먼저 외치는 언론의 경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을 쓴 장지연의 이름은 역사에 빛나고 있어도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청사의 길이 빛나고 있는 반면에 제국신문 논설의 필자가 누군지 알려주는 역사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조약 체결이 알려지자 한성 부민들은 새벽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서울 전체는 하얀색 옷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왕궁에는 수천 명이 몰려들어 비분강개한 연설을 하는 사람이나 경문을 배포하는 사람 등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종로 상인은 철시하였고 조약의 파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22일에 이토 히로부미는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다가 돌팔매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방도 혼돈스럽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비분강개한 언론의 논지도 이런 울분의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요로 인한 사회불안은 길지 않은 시간에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그럴 수만 있다면 울분의 의사표시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민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 한편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할 대한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종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약 체결 직후의 대한제국 정부의 분위기는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폭탄 한 방 맞은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돈이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질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정부를 이끌어야 할 황제, 고종 역시 대신들을 이끌어서 이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하거나 한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초기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가라앉은 다음에도 심기일전하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약 체결 후에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거기에 참여했던 대신 중에 2명이 남들이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사직을 요청했습니다. 법부 대신 이하영과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이 그 둘입니다. 고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굳이 이렇게 인책할 필요 없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조약 체결로 인해서 정부가 받을 인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국권 상실의 근본 원인은 조약을 체결한 이들 대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된 국가 기능의 상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후속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약 체결에는 8명의 대신이 참여했고 그 중에서 이하영과 권중현을 포함해서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칭하는데 당시에 여러 사람의 상소에 그렇게 책임을 그 오적이라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체결에 참여한 다른 대신들은 그 중에서 이른바 오적에 포함되는 대신들도 있는데 스스로 인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적에 들어가기는커녕 반대에 앞장섰다고 알려진 수석 대신인 참정 대신 한규설이 체결 당일자로 고종에 의해서 면직을 당합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정부 참정 대신 한규설은 황제의 지측에서 행동이 온당치 못하였으니 우선 본 벼슬을 면직시켜라. 어떤 행동이 온당하지 못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그 행동을 알아볼 단서는 있습니다. 12월 16일에 이완용 등 조약 체결의 원흉이라고 비난받아 오던 5명의 대신이 자신들에 대한 빗발치는 처벌 요구 상소에 꿈틀거렸다고나 할까,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지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해명하는 장문의 상소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 상소에 따르면 한규설은 조약 체결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은 정황이 나옵니다. 나라를 가장 배신한 대신들은 을사오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한규설은 가장 강직하게 조약을 반대했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면직까지 시켜버립니다. 그 상소문에 의하면 한규설은 조약 체결 현장에 있는 것을 곤혹스러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이 오히려 조약 체결에 찬성한 것으로 지목받는 5명의 대신들을 비호하는 듯합니다. 온몸으로 거부한 한규설이 오히려 처벌되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완용 등이 올린 이 상소에는 조약 체결 당시에 고종이 어떤 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종이 대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기까지에는 내용이 좀 깁니다. 면직된 참정 대신 한규설의 후임으로 전라북도 관찰사이던 민영철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1월 12일에 관찰사에 임명된 후에 겨우 5일 만에 참정 대신으로 이동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 참정 대신은 민영철이 임명된 지 16일이 경과한 28일에 가면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으로 다시 교체됩니다. 고종이 하던 인사의 전형과 특징을 이 사태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맡아야 할 대신들이 일을 하기도 전에 교체되는데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차분하게 개발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종의 정부에서 가장 활발했던 활동은 신하들이 상소의 방법으로 조약 체결에 대한 불만, 울분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약 체결 만 하루가 지난 11월 19일부터 그런 상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잇따라 본물이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조약 체결에 울분을 토로하면서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조약을 무효화 또는 거부하라는 요구도 많은 상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 조정 상소의 특징 중에 하나로 역적을 극형에 처하라는 내용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참형에 처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아래에서의 의견을 국왕에게 올리는 의사소통 경로가 상소였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수많은 상소가 올라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상소 사태를 비롯한 자세한 정부의 움직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